장기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갈등, 또다시 고개를 드는 신흥국 위기론, 평화의 길에 오른 한반도 경제협력의 새 시대가 열린다. 혼란과 희망이 공존하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이겨내 돌파구는 어디인가?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별대담, 더 인터뷰 10. 경제 증시 각 분야 주요 인사와 함께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테마 검색기를 통해 이 시각 특징들 포착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는 쪽에 비트코인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몇 종목의 흐름이네요. 넥스지가 28% 급등하면서 이 테마를 끌고 가는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요. 모다가 7%, 퓨전데이터 4%, 하늘진공, 갤럭시아컴즈 등이 1에서 2%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넥스지와 모다의 상승이 이 테마를 가장 앞단으로 자리시켰네요. 옆으로 와볼게요. 보안 테마입니다. 동일한 종목이네요. 넥스지가 급등하며 역시나 보안 테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강보합권 수준 유지하고 있죠. 한국전자인증이 1.5%, 라운시큐어, 가비아, 이니텍 등이 1%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다수가 조금 좋은 흐름을 기록하는 건 남북 경협 테마가 될 것 같네요. 아난티가 12%까지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좋은 사람들, 제형솔루텍, 인디에프, 신원, 선도전기 등의 종목들도 오늘 강한 탄력 기록하면서 5% 이상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다시 한번 탄력받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분위기 상당히 좋은 오늘이 진행되고 있네요. 자, 개별 종목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녹십자 랩셀이 되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지난 2거래일간 하락을 기록해서 주주분들이 좀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출발하자마자 5% 이상 급등으로 내달렸습니다. 지금은 상승 부분 조금 반납했습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기록이 되고 있죠. 3.4% 상승 기록하며 6만 원 윗단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NK 세포치료제 적응증 확대 임상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녹랩셀의 움직임 추이를 놓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급등주 보겠습니다. 아난티가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유일의 고급 리조트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05년도에 금강산에 고급 리조트를 완공했고 회원권을 판매하며 영업을 해왔었는데 어느덧 사업이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침체기를 겪다가 올해 들어 주가가 급등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죠. 남북 경협,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받아가고 있는 아난티입니다. 오늘 장도 12% 급등으로 진행이 되면서 1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가보시죠. 푸드나무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새롭게 입성하는 신규 상장주가 되겠는데요. 오늘 상장하고 동시에 급등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확정 공모가가 24,000원인데 지금 현저가 보시죠. 5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14% 오늘 급등으로 내달리고 있네요. 49,700원 진행 중입니다. B2C 푸드테크 플랫폼 업체라고 하는데요. 추이를 놓고 신규 상장주인 만큼 좀 주의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급등주들 점검을 해봤고요. 박앤코의 올백 코튼의 이 종목 변화가 최근 좀 많았었는데요. 지난 거래일에 샀었던 종목이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단 그날 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주가 부침이 있는 듯 했죠. 일단 오늘장 상승으로 거래를 시작을 하고 있네요. 코튼에서 손실은 1% 정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0.7% 상승세 52,300원의 탄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 잘 가주다가 최근 주가 부침을 겪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 제가 매수한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올라주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 포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체크하셔야겠죠.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문자 상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2,600을 넘으면서 올해 아주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기대가 컸었는데요. 웬걸요. 1월 이후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고요. 3분기 들어서 조금 올라왔는데 다시 4분기가 기대와 함께 걱정이 좀 섞여 있는 혼재된 그런 상황이죠.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집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4분기에 대한 고민들 또 전략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연초만 해도 기대감이 컸었는데 여러 악재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얘기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왔는데 화요일에는 이제 군사 긴장까지 우려가 되면서 또 매물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형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는 반영이 된 걸까요? 사실 이 문제가 올해 들어서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간 어떤 교육 분쟁과 관련된 것은 계속적으로 이뤄왔지만 트럼프 정부의 어떤 고용 창출과 어떤 자국에 우선하는 어떤 정책 방향 등이 이 같은 이슈 등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선 부풀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문제는 이 문제가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변수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관세 부과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어떤 실제적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올 들어서 중국의 대미 흑자 기조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내 소비에도 아직 뚜렷한 변화가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은 현재 이런 여러 통상 이슈 등이 현재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국내 증시만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가라는 점 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관세 교육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실물 경제 항상 마이너스 요인이기만 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관세 효과는 사회적 총잉여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적인 Q를 감소시키는데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양측 간의 어떤 입장에서 이번 무역 분쟁이 가져다주는 플러스 요인 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서 재정 수입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거는 시차를 두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분명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 연준의 어떤 긴축 기조 자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미국 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게 됨으로써 시장 내에 소비를 자극하는 이 현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중국은 과연 피해만 볼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나치게 중국은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죠. 유럽이나 일본, 다른 신흥 시장에 대한 개척 의지를 높이게 될 가능성이 크고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중국 내 내수 시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품백을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사치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유럽이라든지 싸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직접 방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관세 효과 등으로 인해서 수출 균형 가격이 올라버리게 되면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직접 중국을 찾게 되는 현상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숨겨져 있는 순기능도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언론에서 전달되는 모든 내용 등을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 등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이 파산을 하던 중국 기업이 파산하는 이런 실질 경제 활동의 변화가 있었을 때 본질적 문제로 다뤄주게 되는 것이 맞지 이 문제를 너무 깊게 파고들다 보면은 시장의 어떤 진입 타이밍을 실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그게 보이니까 사실을 그걸 이제 간과하고 넘어가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신데 미중 무역 전쟁이 증시에 그러면 긍정적인 요인을 주느냐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겠지만 너무 우리가 악재적인 요인만을 지나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반론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큰 흐름의 기조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제 기조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대략 한
3% 중반까지는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에 따른 신흥국의 부담들 또 우리는 금리 역전차에 대한 부담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요? 물론 이도 한 지난 1, 2주 사이에 가장 많이 받았었던 질문이고요. 이론적으로 이런 금리 역전 상황 등이 국내 그리고 신흥시장 내에서의 어떤 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를 자극한다는 측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금리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이 이탈될 것인가. 올 들어서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의 매도 우위 상황 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유를 단순히 금리 역전에서 이유가 되어 왔다라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금리 역전이 발생됐었던 건 정확히 10년 전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그 현상 등이 있어 왔는데 당시에도 실물 경제가 침체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이 이 같은 금리 역전에서 비롯되었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뭐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부동산 버블과 관련된 이유 등이 더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라 볼 수 있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지난 10년 전의 금리 역전 당시의 절대금리 수준 자체는 4%대 중반이었었지만 미국이요? 뭐 지금은 어마어마했었죠. 물론 네. 우리도 그랬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현재는 절대금리 수준 자체가 여전히 2%대 초반, 1%대 중반이기 때문에 저금리라는 큰 틀이 바뀐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10년 전에 실물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이런 어떤 금리 역전과 어떤 그 긴축 행보에서 비롯됐다는 측면보다는 그렇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큰 이유가 됐었던 겁니다. 그게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경제의 틀도 바뀌고 금융시장의 틀이 바뀌었었다는 점인데 이는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역전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준 정도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될 변수만은 분명히 맞지만 실물 경제에 직접적 변화가 있지 않는다라면은 이 문제는 오히려 중앙은행이 향후 실물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야 되느냐를 고민하게끔 만들게 되는 변수 정도다라고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의 강세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중요하지 단순히 어떤 금리 차에 따른 한국에서의 자본 유출 이런 문제는 뭐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고요. 또 그저께 이제 김영익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명목금리만 너무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금리를 따지게 되면 그렇게 우려할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외환시장이거든요. 이제 미국도 결국은 이제 중국의 금융시장의 문을 좀 열기 원하는 거고 위안화의 변동성 또 원화의 등락 결국은 이제 달러의 흐름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이탈리아 문제가 유로와 약세를 이끌면서 달러가 가는데 외환시장의 흐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알려주세요. 뭐 실제적으로 과거 미국의 정권별 달러화 인덱스에 대한 추이 등을 살펴보면 네. 공화당이 집권 시에는 통상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었던 적이 대다수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예상했었던 것과는 달리 지나치게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 오래 지속되었었던 측면 등이 분명히 있고 이는 트럼프의 여러 가지 어떤 바뀐 정책 등에 대한 혼란 등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높였었던 측면 등이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조 자체는 내년에까지도 조금 열어둘 필요는 있겠지만 좀 기간을 좁게 놓고 보면 올 연말 특히 4분기의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조금 달러화의 강세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에 대한 반응 등이 지난달부터 신흥 증시가 급반등을 보여주었고 또 에너지를 비롯한 상품 가격의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것은 달러화 강세가 한풀 꺾였다라는 어떤 반응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 이후에 달러화의 기조는 미국의 정책 금리가 언젠가는 인상 기조 자체가 멈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 시점을 찾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문제는 멈춘 이후에 바로 내려갈 것인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러화의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정책 금리가 바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경기가 어려워질 때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러화 강세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은 멈추겠지만 그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한다라는 스탠스가 서버리게 되면 달러화는 약세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 경제에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 시장으로 돈들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신흥 시장은 바로 거기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큰데 네. 문제는 아직까지 그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내부적인 경기 여건만을 놓고 본다라면 환율에 대한 불안정함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 봅니다.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 기조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단순히 내년에 그 폭 자체가 둔화된다는 이유로 우리 원화의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조금 시기상조이다라는 판단이 들고 또 중국 정부의 내년부터의 위안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김영렬 센터장님과 함께 4분기 증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지금까지 계속 전개되어 온 대외 변수들을 먼저 짚어봤고요. 국내 상황으로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제 실적 시즌인데요. 실적 시즌이라는 게 뭐 기업들의 이익이 그래도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고 좋아지면 주가가 점차 조금씩 붐업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린 실적 시즌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위축되고 오히려 종목별로 좀 회피 성향이 큰 그런 상황이라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방향은 어떤지 특별히 또 반도체 논쟁이 큰데요. 반도체 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지난달에도 그 반도체에 대한 정점 논쟁이 상당히 컸죠. 네. 뭐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든지 내년 상반기에는 가격이 꺾일 것이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다는 점, 네. 뭐 그런 스토리가 전혀 틀린 내용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전망 속에서도 과연 우리 기업들이 이익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 당장 3분기만을 떼어놓고 보면 3분기에는 상당히 낙관적인 그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원달러의 평균 환율이 약 1,090원 정도로 1,100원 이하에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3분기 들어서는 신흥국 위기라든지 여러 문제 등이 제기가 되면서 1,100원을 상회를 했는데요. 문제는 우리 수출기업, 그 수출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의 경우에는 평균 환율이 분기 기준 평균 환율이 1,100원을 상회했을 때는 항상 그 직후에 맞이하게 되는 분기에는 실적 자체가 증가를 해왔었다는 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삼성전자의 3분기 대략적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7조 원 초반대까지 올라섰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부분이고 다소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반도체 주식 등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래가 불투명해서냐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반도체 관련 주식 삼성전자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데 반도체로만 떼어놓고 보면은 나쁜 주식은 분명히 사야 될 주식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EM 주식, 신흥국 증시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주식이다라는 것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좀 더 크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 기조와 신흥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스탠스 변화가 오히려 우리 국내 반도체 주식에 보다 주가 회복의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내년 상반기에 다소 좀 우려 요인들이 크다 하더라도 지난 2분기까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월등한 영업이익률을 근간해서 놓고 본다라면 어떤 가격적 변수 등에 대한 변화가 실적을 크게 흔들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늘 기대를 반영해서 이제 앞서가는 건데요. 성장주도 그렇지만 실적도 당장 좋은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좀 부담스럽다는 요인들을 반도체주들은 많이 먼저 선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3분기 지금 실적 시즌의 그 성장률이나 그림들은 괜찮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요. 네, 올 들어 지금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대략 한 55조 4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분기까지도 2분기 연속 최대 실적 경신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상장 기업들의 월등한 이익 수준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약 한 5% 정도의 이익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금융 영업 수익 부분을 제외했을 때는 이익 성장세는 조금 더 강해져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다소 좀 이익이 둔화되었었던 측면은 있지만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금 이익 모멘텀이 회복된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 요인이라 볼 수가 있고요.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좀 더 디테일하게 전체 이익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섹터별 이익 구성 등을 살펴보면 지난 분기 초였었던 7월 초와 비교해 봤을 때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은 IT를 비롯해 금융 그리고 경기 소비재 등 통신 서비스 관련된 업종 등이 최근 들어서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망치는 분명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선별 작업 등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산업들 이런 산업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개선 여부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확인한 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외국인의 수급 개선을 그렇게 썩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실적과 동반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은 경기 소비자 쪽이 해당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또 참고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실적 얘기까지 했고요. 연말까지 이제 한 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연초에 이제 2,600 말씀도 했습니다만 사실 코스피가 그 수준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거고요. 코스닥도 변동성이 크고 연말까지의 그 남은 양시장의 흐름들은 그럼 대략 또 좀 박스권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지난해 보여주었었던 어떤 방향성이 강한 어떤 선형적 성격의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는 특정 적정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순환적 성격이 짙어졌다라는 표현. 쉽게 말하면 박스권 장세의 성향이 그만큼 짙어졌다라 보여지는데요. 올 들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또 여러 금융과 환율 등과 같은 금융 지표 등이 불안정해졌다는 것이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못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네, 끝났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단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하단이 상당히 탄탄해졌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지난 8월 달 코스피가 2,200선 초반까지 내려갔지만 어느덧 벌써 2,300선까지 다시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정 지수 수준은 적어도 2,400선 중반에서 2,500선 정도가 적정 지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보다 처져 있으니까 그렇게 시장 관점에 있어서 움츠러들기보다는 계속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하고 그 기회 역시 오를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때 쳐올리는 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연말뿐만이 아니라 내년 장세를 대비해서도 이 같은 중장기 관점에서의 시각을 유지해 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4분기 시장의 그 흐름들을 대략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그런 어떤 이제 순환성의 장세라고 하면 순환 장세에 맞는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좀 그려주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주도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절대 금리 수준 자체가 여전히 저금리 환경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을 기반으로 주도 종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과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주도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을 드릴 때 IT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또 금융산업 역시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T 섹터는 연초 수익률이 마이너스 7%, 금융은 마이너스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산업을 우리가 한번 선별해 보니까 조선과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재 섹터가 약 연초 대비 6%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건강관리, 제약 바이오 섹터가 현재 연초 대비 한 10%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산업재 섹터는 지금 포워드 이익 기준으로 PER이 12배입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 현재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 PER이 60배예요. 그러니까 고퍼 주식들이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단기 실적으로 얘기하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현재는 이익을 기반으로 주도주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표의 조건 등에 따라서 스타일의 선택 등이
주도주를 만들고 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지금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선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장주의 범위를 확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조선과 건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분위기가 연말 연초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다렸었던 중소형주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덱스의 포지셔닝보다는 개별적인 종목 장세의 대응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도 방향성과 수급이 살아있는 것들로 추려나가는 전략 자체가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실적에 근거한 것이라면 실적에 기반해서 사실은 좀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는데 실적에 기반한 상승세가 아니라 그 나름의 성장성과 미래와 기대감들을 반영한 장세라면 사실은 종목거리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면 종목을 좀 더 고르기 위한 구체적인 뭐 스크리닝 기준이랄까요?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면요. 네. 네. 우선 시장이 상당히 답답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한 주식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러다 보면 많이 오른 것보다는 덜 오른 것, 바닥에 누워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거래대금이 급감했다라는 것이죠. 연초만 하더라도 14조, 18조까지 올라가던 거래대금이 지금 8조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회복될 때는 거래대금이 다시 회복된다는 뜻인데 이때는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식 등에 더 몰리지 잘 보지 않던 주식들을 어렵게 피킹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는 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른 주식에 따라붙는 전략 자체가 필요한 것이지 너무 바닥에서 누워있는 종목들을 언젠간 봐주겠거니 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현재 시장 환경과 투자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가는 쪽의 종목들, 소위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미인주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맞다는 말씀이신데요. 조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타픽 업종 또 좀 종목도 선별해 줄 수 있으시면 좋겠네요. 네. 네. 현재 저희 사우스에서 커버하고 있는 산업들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네. 화장품과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예. 물론 이들이 3분기까지는 썩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을 기점해서 그 중국 관광객 수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중국의 보이지 않았었던 어떤 규제의 완화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이 화장품과 이 면세점 관련 주식 등에 대해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거래소 업종 내에서는 조선과 건설 업종을 봐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남북 경협이다라는 아이템을 이 산업에다가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실적과 수준 모멘텀 측면에 있어서 2019년도의 변화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올 들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조금 시계열을 넓혀서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 올 들어서의 반등폭이 그렇게 크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종 내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건설 업종 내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이나 건설은 뭐 정말 소리 없이 최근에 오르는 앞서 말씀하신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서 오르는 종목들이고요. 화장품이나 면세점도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기대감들을 좀 더 반영할 여지가 남아 있는 섹터입니다. 관심 업종 종목까지 얘기하셨고요. 몇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면 어쨌든 바이오 얘기를 안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코스닥 시장 전체의 기회를 흔들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네.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올해 연초 같은 시장 분위기를 재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큼 대외적으로도 금리 조건이나 모든 조건 등이 바이오 산업 등에는 썩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그 바이오 관련 주식 등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 투자자들조차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임상 스케줄이라든지 또 기술 수출에 대한 가부 여부 등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바이오 주식 등이 올라갔을 때 충족해야만 하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조건은 거래대금이 증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시장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자꾸 시장금리가 오르려고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때로 몰려가는 그러니까 바이오가 그룹핑되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기보다는 선별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MTN 개국 10주년 특집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4분기 시장에 대한 그림들 전략 이야기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